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너른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시사철 고소한 떡 냄새가 끊이지 않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허리가 굽은 꽃분 할매였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홀로 떡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억척스럽지만 마음씨 고운 노인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만드는 쫄깃하고 달콤한 인절미, 맛을 잊지 못해 장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의 좌판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비단 떡 맛뿐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할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묵묵히 떡매를 치는 건장하고 훤칠한 청년 덕구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갓난아기 때부터 할매의 등 뒤 포대기 속에서 자라나 이제는 마을의 그 누구보다 힘세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할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별이 아직 총총할 때면 덕구는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행하는 선비처럼 정갈하고 기품이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물을 길어 나르는 덕구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물동이를 지게에 쥐고 부엌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조차 소리 없이 가벼워 마을 어르신들은 떡장수 집에서 귀한 도련님이 났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꽃분 할매는 미리 불려둔 찹쌀을 안치고 시루에 콩고물을 켜켜이 쌓으며 정성을 다해 떡을 찔 준비를 마쳤는데 이때 퍼져나가는 구수한 냄새는 잠든 마을을 깨우는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덕구는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단단한 팔뚝을 드러내고 커다란 떡매를 들어 올려갓 쪄낸 찹쌀을 힘차게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찰지고 우렁찬지 산 너머 호랑이도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쿵덕쿵덕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떡매 소리에 맞춰 꽃분 할매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떡반죽을 뒤집으며 물을 묻혀주었고 두 사람의 호흡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보다도 더 척척 맞아떨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땀방울이 덕구의 이마에 맺혀 콧날을 타고 흐를 때면 할매는 행주치마 끝자락으로 조심스레 땀을 닦아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게 솟아오르면 두 사람은 잘 치대진 떡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콩고물과 팥고물을 묻혀 먹음직스러운 떡을 완성하고는 대나무 광주리에 차곡차곡 담아 머리에 이고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에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꽃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발길을 반겨주었고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은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어 땀을 식혀주었는데 덕구는 무거운 떡지게를 지고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할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매가 숨이 차 잠시 쉬어가자고 하면 덕구는 얼른 지게를 받쳐놓고 널찍한 바위에 할매를 앉힌 뒤 부채질을 해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마을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해주어 할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했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면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만 덕구와 할매는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좌판을 펼쳤습니다. 떡 광주리에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었고 개중에는 떡을 사러 온 것인지 훤칠한 덕구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아낙네들도 끼어 있어 장터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덕구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하며 떡을 건네주었는데 그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 듣는 이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셈을 할 때도 정확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엽전을 잘못 거슬러 줄 뻔한 손님에게 덕구는 정중하게 다시 계산을 해주며 남은 돈을 돌려주었는데 그 손님은 덕구의 정직함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하여 덕구의 손을 꼭 잡고는 떡장수 손자로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꽃분 할매는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덕구가 평범한 떡장수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가 떡을 팔며 보여주는 은은한 미소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어나오는 기품은 거친 무명 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타고난 천성이었기에 할매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과 안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점심때가 되어 배가 출출해질 무렵이면 덕구와 할매는 남은 떡 몇 조각과 챙겨온 보리차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떡을 한 입 베어문 덕구는 할매가 만든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할매는 그런 손자가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하여 목이 메는 것을 꾹 참고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덕구는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는 처지였지만 그 모습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여 지나가던 양반들조차 힐끔거리며 다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맑은 눈동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깊은 눈망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터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파장 분위기가 감돌 때쯤이면 할매의 광주리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빈 그릇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빈 광주리를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뒤 오늘 번 돈을 꼼꼼하게 세어 할매의 주머니에 넣어드렸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옆에서 지켜보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중매를 서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를 긁적였지만 할매는 내심 그런 덕구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언젠가는 이 좁은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 아이임을 알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매의 발걸음은 장터에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졌지만 덕구의 든든한 등 덕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저녁 마시를 나온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덕구와 할매가 지나가자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훈장님은 긴 담뱃대를 물고 덕구를 유심히 바라보며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덕담을 해주었고 덕구는 지게를 진 채로 허리를 깊이 숙여 훈장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글 공부를 했다면 필시 과거에 급제하여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지만 덕구는 떡장수 할매의 손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며 겸손하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덕구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송했지만 그럴수록 꽃분 할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마당에 들어서면 덕구는 제일 먼저 할매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 대야에 물을 받아왔는데 거칠고 갈라진 할매의 발을 어루만지는 덕구의 손길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할매는 그런 손자의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덕구가 있어 남은 생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녁상은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정담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했고 따뜻했습니다. 덕구는 할매에게 장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할매를 웃게 만들었고 할매는 그런 손자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배불리 먹으라고 다독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덕구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호롱불 아래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비록 서당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글솜씨가 제법이었고 붓을 잡는 자세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덕구의 글 읽는 소리는 밤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고즈넉한 상골 마을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할매는 바느질을 하며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조르곤 했습니다. 덕구는 낡은 책장이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깨치려 노력했고 비록 몸은 떡을 치는 떡장수였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넓고 깊은 학문의 세계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덕구가 어려운 구절에 막혀 고민할 때면 할매는 옛날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를 들려주며 넌지시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덕구는 무서워하는 할매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매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덕구는 그런 할매의 어깨를 주물러 들이며 무슨 걱정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덕구는 할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덕구는 할매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저 지금처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에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양에서 온 높은 벼슬아치가 잃어버린 핏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 웅성거리며 그 핏줄이 혹시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고 개중에는 덕구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꽃분 할매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덕구에게는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억척스럽게 떡을 만들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덕구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할매가 걱정할까봐 모른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하루는 덕구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사내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덕구에게 다가와 길을 물었는데 덕구는 공손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사내는 덕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그 사내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게 한가득 땔감을 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구는 할매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할매가 작은 일에도 크게 놀라고 걱정하는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 며칠 뒤 장터에 나갔던 꽃분 할매는 낯선 사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덕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매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옥으로 만든 가락지와 용무늬가 새겨진 베넷 저고리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할매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덕구를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밤을 회상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 대문 앞에 놓인 바구니 속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거두어 기르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기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구가 장에서 돌아왔을 때 할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밥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할매가 울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밝은 목소리로 오늘 떡이 다 팔렸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할매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수고했다고 덕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지만 지금 당장은 할매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을 찌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덕구는 떡매를 내려놓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산에서 마주쳤던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덕구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꽃분 할매는 사내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사내는 할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덕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덕구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사내는 품에서 초상화 한 장을 꺼내 덕구의 얼굴과 번갈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도련님. 순간 정적이 감돌고 떡지는 김만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덕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고 할매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황급히 할매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며 사내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고 덕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미천한 신분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내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덕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떡장수의 손자로 살아온 자신에게 양반의 핏줄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덕구가 양반집 자식이래. 어쩐지 생김새부터 남다르다 했더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덕구의 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고 덕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내 새끼다, 누가 뭐래도 내 새끼다 라고 울부짖으며 덕구를 보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덕구는 그런 할매를 꼭 껴안으며 사내를 노려보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양반집 도련님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손자 덕구일 뿐이오. 썩 물러가쇼. 하지만 사내는 끈질기게 덕구를 설득하려 들었고 급기야 금덩이가 든 주머니를 꺼내 할매 앞에 던지며 이 정도면 그동안 키운 값으로 충분할 것이오. 라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사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감히 우리 할머니를 돈으로 매수하려 들다니 내 몸에 양반의 피가 흐르든 말든 당신 같은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소. 덕구의 호통에 사내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요. 도련님의 그 기가에 조차 대감마님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라며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실랑이는 계속되었고 결국 사내는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갔지만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식은 떡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할매는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와 할매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밤을 지새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흔들리는 운명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잠든 척 돌아누운 할매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매를 두고 떠나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자리는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고소한 떡냄새가 나는 이 초가집이라고.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덕구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찬물을 뒤집었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식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떡매를 잡았습니다. 쿵쿵 새벽을 깨우는 떡매 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힘차고 결연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우에 맞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덕구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 아침은 여느 때와는 다른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득 머금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너른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게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들이닥친 낯선 불청객이 남기고 간 불안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올렸지만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도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도 평소처럼 경쾌하지 않았고 꽃분 할매의 기침소리는 더욱 깊고 건조하게 들려와 덕구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아궁이 앞 불빛에 비친 할매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할매는 덕구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솥뚜껑을 열었지만 솟구치는 김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덕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어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으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여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할매 역시 밥알을 새는 듯 깨작거리며 시선을 자꾸만 먼 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제 그 비단옷 입은 사내가 내뱉고 간 충격적인 말들이 맴돌며 평화롭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치고 장터로 나갈 채비를 하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동네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덕군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떡을 주문했을 이웃들이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덕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지게를 짊어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뒤를 따르며 땅만 보고 걸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여 좌판을 버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떡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의 주인공인 덕구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저 총각이 대감집 잃어버린 아들이라며 세상에 어쩐지 귀티가 흐르더라니 사람들의 말소리는 덕구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고 덕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떡을 썰었지만 칼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덕구의 팔자를 부러워하며 떡 하나를 사면서도 이제 곧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겠네 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어 덕구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덕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일만 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며 소란스러워지더니 어제 그 최서방이라는 작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하인 한 명을 대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덕구의 좌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은 덕구를 보자마자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도련님 이런 천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시다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덕구는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최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판 앞에 털썩 주저앉아 떡을 하나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뜯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최서방은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뱉어내며 이런 거친 음식은 도련님의 귀한 몸에 맞지 않습니다. 어서 저와 함께 객주로 가시어 산의 진미를 드시지요. 라며 덕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덕구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에게는 이 떡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귀하고 맛있어. 손님이 아니면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덕구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 기계와 성품 영락없는 우리 대감마님의 핏줄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점점 더 덕구를 몰아세우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꽃분 할매는 최서방의 기세등등한 모습에 겁을 먹고 덕구의 등 뒤로 숨었지만 최서방은 집요하게 할매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할멈 도련님을 이리 고생시킨 죄를 어찌 갚으려고 그러시오. 지금이라도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그의 협박 어린 말에 할매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덕구는 참다 못해 떡매를 들어 올리며 최서방을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할머니에게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이 떡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덕구의 살기 어린 눈빛에 최서방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하인이 그를 부축하여 겨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멀어지면서도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증자를 찾아내고야 말 테니 라고 소리치며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있은 후 장터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고 덕구와 할매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 일찍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는데 다 내 죄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천벌을 받는 게야 라는 자책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덕구는 할매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할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덕구 역시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매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고 덕구는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훈장님이 덕군의 집을 찾아왔는데 평소 덕구를 아끼던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덕구는 훈장님을 정중하게 맞이하여 방으로 모셨고 할매도 일어나 훈장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은 긴 담뱃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연기를 내뱉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만 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 그자가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짓은 아닌 듯 싶은데. 훈장님의 조심스러운 말에 할매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매의 이야기는 18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누군가 대문 앞에 두고 간 바구니 속에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품속에는 용무늬가 새겨진 옷가락지와 덕뒤에 자가 수놓아진 베네쩌고리가 들어있었고 할매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매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 옷가락지와 베네쩌고리를 꺼내 훈장님 앞에 내놓았는데 호롱불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는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훈장님은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왕실이나 고위 관료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물건이네. 자네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타고난 핏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훈장님의 말씀에 덕구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옷가락질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손과 옷가락질을 번갈아 보며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손을 잡고 덕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훔친 것이나 다름없구나. 라며 오열했고 덕구는 그런 할매를 끌어안으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리셨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방 안은 두 사람의 눈물과 훈장님의 한숨으로 가득 찼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더욱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훈장님은 덕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저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막아내기 힘들 것이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서방이라는 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니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덕구와 할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귀한 물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걱정했습니다. 덕구는 옷가락질을 쥐어보며 차가운 감촉 속에 담긴 자신의 알 수 없는 과거와 마주했지만 그럴수록 지금 곁에 있는 할매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마을 주막에 머물고 있던 최서방은 동네 건달들과 술판을 벌이며 덕구에 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사람들을 매수했고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이 알고 있는 덕구의 과거지사를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술김에 그러고 보니 덕구가 어릴 때 목덜미에 붉은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라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 최서방의 귀에 꽂혔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번뜩이며 그 노인에게 술을 더 따라주며 자세히 말해보라고 다그쳤고 노인은 기억을 더듬으며 덕구가 몇 감을 때 본 붉은 점 이야기를 상세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최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쳤는데 그것이야말로 대감마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드디어 확실한 증좌를 잡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놈의 옷을 벗겨서라도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벼르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최서방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고 밤은 점점 깊어가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밖에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고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려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덕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대문 밖에는 벌써 최서방이 보낸 하인들이 진을 치고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덕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선 것이 분명했고 덕구는 자신이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할매는 두려움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덕구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제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덕구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때 좀 멀리서 최서방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손에는 관에서나 쓸 법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덕구 앞까지 다가와 문서를 펼쳐 보이며 이것은 관에서 발급한 수색 영장이다. 내 놈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모두들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오.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라고 맞받아쳤지만 최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덕구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최서방의 손이 덕구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 마을 훈장님이 멈추시오. 라고 일갈하며 나타나셨습니다.
훈장님은 꼿꼿한 자세로 걸어와 최서방 앞을 막아서며 아무리 관아에 영장이 있다 한들 사람의 인격을 이리 모독할 수는 없는 법이오. 절차를 지켜 정당하게 하시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서방은 훈장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좋소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지요.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덕구에게 내 목덜미에 붉은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양반의 핏줄이라는 증거다. 자, 어서 보여다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덕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의 목 뒤에 붉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점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했던 컴플렉스였는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할매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 안 된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덕구를 가로막았지만 하인들이 할매를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덕구는 울부짖는 할매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서방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덕구의 목덜미로 집중되는 가운데 너른골 마을의 아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덕구의 목덜미로 쏠리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목 뒤의 피부를 드러내자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붉은 반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 모양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벌린 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고 그동안 덕구를 떡장수 손자로만 알고 지냈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그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덕구 자신도 거울로만 희미하게 보았던 그 점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크게 느껴져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최서방은 그 붉은 점을 보자마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드디어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이 붉은 불꽃점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핏줄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외침은 마당을 가득 메웠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덕구가 양반집 아들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훈장님조차 뒷짐을 진 손에 힘을 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직감하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꽃분 할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서방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덕구에게는 극진한 예우를 갖추면서도 꽃분 할매에게는 서리빨 같은 눈초리를 보내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귀한 도련님을 유기하여 천한 떡장수로 키우다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당장 관에 넘겨 곤장을 쳐도 시원찮을 것이다.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할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할매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덕구는 그런 할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당장이라도 최서방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미리 준비해온 비단옷과 가죽신을 꺼내 덕구 앞에 받치며 당장 이 누추한 옷을 벗어던지고 양반의 품격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한양에 있는 대궐 같은 기와집과 수많은 하인들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냄새나는 초가집은 도련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비단 옷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겨왔지만 덕구에게는 그 냄새가 왠지 역겹게 느껴졌고
오히려 할매의 땀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그리워질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화려한 비단옷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떠나는 상상을 하며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을 이어갔는데 덕구 팔 잡혔네. 이제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분이 되었어. 라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덕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쭈그리고 앉아 흐느끼는 할매의 작은 어깨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는 듯 애써 울음을 삼키며 가거라 덕구야. 내 자리로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할매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내뱉은 희생의 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덕구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더욱 교묘한 말로 회유를 시작했는데 그는 금덩이가 든 주머니를 덕구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돈이면 저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호강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도련님이 떠나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거두름을 피웠지만 덕구의 눈에는 그 금덩이가 할매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차가운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손에 쥐어진 묵직한 돈주머니를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할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최서방의 하인 하나가 꽃분 할매가 앉아있던 멍석을 발로 툭 차며 비켜라 도련님이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매는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고 그 순간 덕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는 손에 들고 있던 금덩이 주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번개같이 달려가 하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내 이놈 누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내 할머니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덕구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고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한 호랑이 같은 기세만이 남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하인은 덕구의 괴력에 눌려 발버둥조차 치지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최서방은 예상치 못한 덕구의 반발에 당황하여 뒷걸음질치며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저놈이 무식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덕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하인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쓰러진 할매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는데 그 손길은 방금 전에 거친 모습과는 딴판으로 너무나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덕구는 할매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외쳤습니다. 잘 들으시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양반의 것일지는 몰라도 내 살과 뼈를 키운 것은 이 할머니의 떡과 사랑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소중하지만 나를 길러준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이 양반의 도리라면 나는 차라리 천한 떡장수로 남겠소. 덕구의 우렁찬 목소리는 너른골 마을의 산과 들을 울리며 퍼져나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말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훈장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덕구의 기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덕구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기에 잠시 숨을 고른 뒤 표정을 바꾸어 덕구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도련님의 효심은 갸륵하나 대감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도련님이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저 할멈을 관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비겁하고도 치명적인 협박이었고 덕구는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로한 할매가 차가운 감옥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고 분노로 떨리던 주먹에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옷자락을 잡고 안 된다. 나는 괜찮다. 제발 나 때문에 네 앞길을 망치지 마라. 라고 애원했습니다. 덕구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무심한 구름만이 흘러가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는데 어릴 적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할매의 손길 배고플 때,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할매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손든 눈을 번쩍 뜨고 최 서방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덕구의 말에 최 서방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만 덕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 오늘은 안 둬. 내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고 할머니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받은 뒤에 떠나겠소. 그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최 서방은 덕구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억지로 끌고 가다가는 마을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덕구가 자해라도 할까봐 두려워 억지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하루의 말미를 드리지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가마에 오르셔야 합니다. 만약 딴 마음을 품으신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최 서방은 으름장을 놓고 하인들을 시켜 집 주위를 철통같이 감시하게 한 뒤 주막으로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덕구와 할매를 걱정하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텅 빈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깨진 기와 조각과 흐트러진 멍석만이 방금 전에 치열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할매 옆에 앉아 말없이 할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고 덕구는 그런 할매의 등을 토닥이며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게 해서. 덕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할매를 향한 깊은 사랑과 죄송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집 주위에는 최 서방이 배치한 감시병들의 횃불이 붉게 타오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집안의 호롱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의 모습처럼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할매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상을 정성껏 차렸는데 평소 덕구가 좋아하던 쑥버무리와 호박전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옥구야, 많이 먹어라. 한양에 가면 산의 진미가 넘쳐나겠지만 이 할미 손맛은 잊지 말거라. 할매가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집어 덕구의 밥그릇에 올려주자 덕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가요. 죽어도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비단 옷도 싫고 기와집도 싫어요. 그냥 평생 할머니랑 떡 팔면서 살래요. 덕구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투정을 부렸고 할매는 그런 덕구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가야 한다. 사람은 제자리가 있는 법이야. 너는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라야지. 이 개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덕구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할매를 두고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할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덕구는 할매가 잠든 사이 몰래 일어나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 그 사이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덕구의 간절한 기도는 밤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아기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와 옷가락지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낡은 저고리에서는 희미하게 젖냄새가 나는 듯했고 옷가락지는 차갑게 빛나며 자신의 비정한 운명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옷가락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물건들이 나를 양반으로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할머니의 사랑이다. 덕구는 옷가락지를 다시 품에 넣으며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밝히고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마을 훈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책을 뒤적이다가 덕구의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덕구가 단순히 혈통에 이끌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와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글귀 하나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생아자 부모, 양아자 부모 낳아준 분도 부모요 길러준 분도 부모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덕구의 선택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라 믿으며 덕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 찾아왔고 덕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든 할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굳은 살, 박인 손, 그 모든 것이 덕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덕구는 할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덕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고 이제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했고 여명이 밝아오면서 마을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덕구의 집 앞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서방은 일찍부터 하인들을 재촉하여 가마를 대기시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덕구의 마지막 선택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덕구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비장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솟아올라 너른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을 때 덕구네 집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는데 그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화려한 색깔의 가마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최 서방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거나 마당 한 구석에 모여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방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두들 덕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분 할매의 낡은 신발 옆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비단신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으려 하지 않았기에 덩그러니 놓인 신발이 더욱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덕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최 서방이 준 비단옷이 아니라 평소 떡을 팔 때 입던 깨끗하게 빤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상투 대신 질끈 동여맨 띠가 둘러져 있었고 발에는 집신이 신겨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만은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 기품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마루 끝에 서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최 서방은 덕구의 옷차림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도련님, 어찌하여 준비해둔 비단옷을 입지 않으시고 그런 남루한 차림으로 나오십니까? 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타박을 놓았습니다. 덕구는 최서방의 불평에 대꾸하지 않고 방 안을 향해 몸을 돌려 꽃분 할매를 부축해 모시고 나왔는데 할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덕구의 팔에 의지한 채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구는 할매를 마루 한가운데 있는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혀드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할매의 손을 꼭 잡고 잠시 동안 눈을 맞추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고 정겨운지 지켜보던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고 훈장님도 헛기침을 하며 애써 감정을 추슬러야만 했습니다.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내려왔고 최서방과 정면으로 마주서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당신은 어제 내게 선택을 강요했소. 대감마님의 핏줄을 따라 한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떡장수 할머니와 함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말이오. 덕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다음 말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최서방은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현명하게도 전자를 선택하셨지요. 자, 이제 지체하지 말고 감에 오르시지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최서방이 어제 주고 간 금덩이가 든 주머니였습니다. 덕구는 그 주머니를 최서방의 발치에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준 이 금덩이를 받을 수 없소. 그리고 당신을 따라 한양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오. 그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최서방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약조를 어기시다니요. 정녕 저 늙은이를 감옥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의 협박에도 덕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시오. 유교의 근본은 효샤오에 있고 낳아준 은혜만큼이나 길러준 은혜, 또한 태산과 같이 무거운 법이오. 18년 동안 핏덩이 같은 나를 거두어 먹이고 입힌 분은 바로 저기 계신 할머니시오. 덕구는 손을 뻗어 꽃분 할매를 가리켰고 할매는 놀란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진정으로 덕망 높은 양반이시라면 핏줄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늙은 양어머니를 버리고 오라는 폐륜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을 것이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이 어찌 양반의 도리라 할 수 있겠소. 덕구의 논리 정연하고 서슬퍼런 반박에 최서방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덕구는 숨을 고르지 않고 말을 이어갔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있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선언하오. 나는 대감마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꽃분 할매의 손자 덕구로 살 것이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귀하다면 그 피를 지켜준 할머니의 땀방울은 더욱 귀한 것이오. 덕구는 자신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이 붉은 점이 나의 신분을 증명한다면 내 거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은 나의 삶을 증명하오. 나는 비단옷보다 떡냄새 나는 이 무명옷이 더 자랑스럽소. 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말에 감동하여 환호성을 질렀고 여기저기서 옳소 덕구 말이 100번 옳소 라는 응원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최서방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덕구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고 하인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덕구에게 다가오자 마을 청년들이 재빨리 덕구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누가 우리 덕구를 건드려 어림도 없다. 떡매를 든 청년들과
지게 작대기를 든 농부들이 인간 방벽을 쌓아 덕구를 보호했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최 서방은 이 무지한 것들이 관아의 영장이 두렵지 않으냐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기세는 덕구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한 눈빛에 하인들은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뒷짐을 지고 상황을 지켜보던 훈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중재를 시작했는데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훈장님은 최 서방 앞으로 다가와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여복의 천륜티한 루유를 거스르는 억지는 화를 부르는 법일세. 이 아이가 스스로 가기를 거부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토록 막아서는데 힘으로 데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네가 모시는 대감께서도 자식이 폐륜아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걸세. 훈장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최 서방도 반박할 명분이 없었고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땅을 쳤습니다. 최 서방은 덕구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녕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가시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지만 남으시면 평생 천한 떡장수로 썩어야 합니다. 덕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부모를 버린 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살 것이니 걱정 마시오. 돌아가서 대감마님께 전해주시오. 잃어버린 아들은 이곳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며 잘 지내고 있다고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찾아뵙겠다고 말이오. 덕구의 당당한 태도에 최 서방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최 서방은 좋다.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감마님께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철수하라고 손짓했고 마당을 가득 메웠던 가마와 하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오지 마라.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야유를 퍼부었고 멀어지는 최 서방의 행렬을 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위압적이던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불청객들이 모두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덕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훈장님이 다가와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장하다 덕구야. 네가 진정한 양반이다. 껍데기만 양반인 자들보다 네가 100번 1000번 낫다. 훈장님의 칭찬에 덕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마루에 앉아있던 꽃분 할매는 덕구에게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바보 같은 놈 왜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할매의 타박 아닌 타박의 덕구는 할매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떡장수 덕구잖아요. 떡장수가 떡을 팔아야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저는 할머니랑 평생 여기서 알콩달콩 살 거예요. 덕구의 말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고 동네 안악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잔치를 준비하자며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시루에 김이 다시 오르고 전 부치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고 조금 전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용기 있는 선택을 칭송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마당은 작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덕구는 다시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떡매를 잡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쿵쿵 울려 퍼지는 떡매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심장박동과 하나가 되어 흥겹게 리듬을 탔고 덕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꽃분 할매도 어느새 기운을 차리고 콩고물을 묻히며 덕구의 장단을 맞추었고
두 사람의 호흡은 예전보다 더욱 찰떡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덕구의 효심을 이야기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았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초가집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덕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단 옷과 기와집은 포기했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따뜻한 이웃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삶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느꼈습니다. 멀리서 까치들이 지저대며 좋은 소식을 알리는 듯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덕구의 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과 술을 꺼내놓고 덕군의 마당에서 늦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훈장님은 덕구를 위해 멋진 글귀를 써주셨고 덕구는 그것을 받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술이 한숨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덕구도 쑥스러운 듯 일어나 구성진 가락을 한 자락 뽑아내어 좌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꽃분 할매는 사람들 틈에 섞여 연신 굽실거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이 조용해졌을 때 덕구와 할매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밤하늘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할매는 덕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구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큰 희생을 했구나. 덕구는 할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니요, 할머니.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신 궁궐보다 할머니가 계신 초가집이 저한테는 천국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앉아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문득 최 서방이 두고 간 금덩이 주머니가 마당 한 구석에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워들어 묵직한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은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니 내일 훈장님께 맡겨 마을을 위해 쓰도록 해요. 다리를 고치거나 서당을 보수하는 데 쓰면 좋겠어요. 할매는 덕구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려무나. 너는 어쩜 마음 쓰는 것도 양반보다 더 양반 같으냐. 집안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덕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는데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가슴 벅찬 행복감 때문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옆에서 들려오는 할매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덕구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폭풍 같은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든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자리임을 확신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해는 뜨고 떡을 찌겠지만 내일의 떡은 오늘보다 더 맛있고 귀한 떡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양반집 아들 덕구의 파란만장했던 하루는 막을 내렸고 너른골 마을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전설이 되었고 덕구의 효심과 기가에는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지켜낸 소중한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너른골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평온함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깊이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과 효심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이제 사람들은 덕구를 단순히 떡 파는 총각이 아니라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기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덕구의 떡매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만 듣는 이들은 그 소리에서 더욱 깊어진 성실함과 삶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꽃분 할매 역시 예전에 불안했던 기색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손자의 든든한 사랑을 확인한 덕분인지 굽은 허리마저 조금은 펴진 듯은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장터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쫓겨나듯 떠나고 며칠 뒤 덕구는 훈장님을 찾아가 마당에 남겨졌던 금덩이 주머니를 내놓으며 마을을 위해 써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덕구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 할머니를 모욕했던 자의 물건이니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 앞 가을에 놓인 징검다리가 날과 비만 오면 건너기 힘들었으니 튼튼한 돌다리를 놓아 마을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훈장님은 덕구의 깊은 속내와 사심 없는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덕구의 손을 잡으며 자네의 그 마음이 금덩이보다 더 빛나네. 내 반드시 자네의 뜻대로 하겠네. 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거액의 돈을 마을을 위해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덕구의 인품을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곧이어 마을 앞 가을에서는 뚝딱뚝딱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석수장이들이 동원되고 마을 장정들이 힘을 보태어 활기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덕구도 떡장사를 마치면 틈틈이 공사 현장에 나와 돌을 나르고 일손을 도왔는데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보다 훨씬 더 귀티가 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참을 만들어 날랐고 덕분에 떡도 푸짐하게 제공되어 공사 현장은 언제나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튼튼하고 넓은 돌다리가 완성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리 입구에 모여 조촐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훈장님은 붓을 들어 다리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제막했는데 그곳에는 효자교 샤오지차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이 다리는 덕구의 효심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다리이니 후세에도 길이길이 그 뜻이 전해질 것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다리가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꽃분 할매는 다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덕구 덕분에 내 다리도 편하고 마을 사람들도 편해졌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계절은 깊어가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한양에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최서방이 아닌 점잖은 노비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의 서찰을 가지고 왔는데 덕구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찰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서찰에는 네가 보여준 기계와 효심을 전해 듣고 나 또한 깨달은 바가 크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을 택한 너의 올곧은 마음을 존중하노라. 더 이상 너를 억지로 데려오려 하지 않을 것이니 그곳에서 너를 키워준 어머니께 효를 다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살거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역시 덕구의 확고한 뜻을 전해 듣고 감복하여 그를 놓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서찰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긴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도 그 내용을 전해 듣고는 참으로 다행이다. 그분도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제는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며 안심했습니다. 덕구는 그 노비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떡과 특산물을 들려보내며
부디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낳아주신 은혜는 마음속으로 잊지 않겠다고 전해 주시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덕구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과 갈등은 모두 깨끗하게 매듭지어졌고, 덕구는 온전한 너른골의 떡장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덕구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너른골 장터는 덕군의 떡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사며 덕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고, 덕구가 건네주는 떡을 받으며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덕군의 떡은 효자떡이라고 불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덕구와 할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고대도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기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덕구는 장사를 일찍 마치고 할매에게 따뜻한 털신과 솜이 두둑하게 들어간 비단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올겨울에는 발 시리지 않게 이 신발 꼭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목도리도 항상 하고 다니시고요. 덕구의 세심한 배려의 할매는 아이고,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비싼 양반집 도련님보다 우리 떡장수 손자가 최고다.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덕구는 할매의 춤사위를 보며 박수를 쳤고, 하얀 눈이 마당에 쌓이는 풍경 속에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군부를 지핀 덕군의 안방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랫목은 절절 끓어 손을 대면 뜨끈뜨끈했고, 문풍지는 바람을 막아주며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구와 할매는 화로의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밤 익는 냄새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할매는 잘 익은 군밤을 까서 덕구의 입에 넣어주며 덕구야, 너는 나중에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덕구는 오물오물 밤을 씹으며 저는 할머니랑 천년만년 같이 살 건데요. 장가는 천천히 가도 돼요. 할머니가 제 색시 골라주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할매는 이 녀석이 징그럽게 무슨 소리냐. 얼른 차만 색시 데려와서 증손자 좀 안아보자. 라고 타박을 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방 안가득 피어오르는 온기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덕구의 어린 시절, 낡은 베네 쪼고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비밀의 상징이 아니라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증명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할매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덕구는 조용히 일어나 할매의 잠자리를 펴드렸습니다. 두툼한 소미불을 깔고 할매를 눕혀드린 뒤 이불을 어깨까지 꼼꼼하게 덮어드리는 덕구의 손길은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손길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할매는 잠결에도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덕구, 우리 아가, 고맙다 라고 웅얼거렸고, 덕구는 그런 할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가만히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의 평온한 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잠든 할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혼란과 유혹, 그리고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입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고운 할매와 함께하는 삶,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아니지만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이 초가집에서의 삶이 자신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덕구는 화로의 불씨를 정리하고 호롱불을 낮춘 뒤 할매의 발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이 등을 지지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떡 냄새와 메주 냄새가 섞인 집안의 냄새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고 맑은 물을 길어 떡을 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깊은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꿈속에서 덕구는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떠있고 꽃분 할매가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닐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현실의 고단함도 신분의 굴레도 없는 그곳에서 덕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덕구의 입계도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너른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하얀 눈은 지붕 위에도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도 그리고 새로 놓인 효자교 위에도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밤새도록 조용히 내렸고 마을은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은 아기처럼 곤히 잠들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잠을 청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밤. 덕군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연기만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알리며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우리는 덕구와 꽃분 할매를 따뜻한 방 안에 남겨두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맛있는 떡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양반의 핏줄보다 더 진하고 귀한 사랑의 핏줄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너른골 마을을 넘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삶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힘겨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너른골의 떡장수 덕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먼 곳의 부귀영화보다는 가까운 이의 따뜻한 손길을 선택했던 그의 용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에도 덕구처럼 혹은 꽃분 할매처럼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누군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고 당신의 하루도 이제 쉼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뉘고 덕군의 집 아랫목처럼 포근한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도 덕구처럼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올라 당신의 앞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밤새 내리는 하얀 눈 속에 묻어두고 지금은 그저 평온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숲속의 자장가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맴돌며 깊은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편안하고